곧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온라인 포럼 시리즈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주혜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미래산업성장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친 시리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올해 수립 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최상위 본부처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포럼은 청중 없이 진행되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시청하실 수 있고 각 플랫폼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을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풍미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제 생각에는 단지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 변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버하고 피지컬하고 결합이 되고 그 사이에 AI가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니만큼 여태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토지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유형자산에서 이제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하는 무형자산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변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함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인재가 모든 것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그러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이 좋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올해 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상위 본부처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과총과 과학기술한림원, 키스텝이 공동 기획해서 3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시리즈 포럼인데요. 연구 현장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그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축사해 주시는 과기부 정병선 차관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그리고 키스텝 김상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정병선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 온라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울 회장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꺼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시작된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되어지면서 세계 경제, 사회 환경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큰 변화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촉발시킨 경제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가장 앞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총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본 역량과 유연하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 역량인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인재 확보가 더 기묘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매우 시의적절하게 과학기술계 주도로 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대학의 역할, 재직자의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미래 세대의 기초, 핵심 역량 제고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 온라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에 앞서 오늘 포럼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 방향과 대학의 역할에 관하여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약 30분간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 발표에 관해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 시간을 가진 후에 사전 질의 및 각 채널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총 50여 분간 갖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 질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님께서 미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정책 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인재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미래 도전 요인 및 현황을 진단을 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현황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 과기 인재 관련된 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IMF 이후에 이공계 인재들이 이제 많이 실직도 당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대두가 돼서 2004년에 이를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첫 계획이 제1차 계획이 200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창의적 인재 양성, 인재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2차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다음에 3차 계획은 일자리 쪽 지원 강화, 다음에 양성 활용 쪽 지원 강화를 이제 중점 요소로 해서 3차 계획이 수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4차 계획은 사실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매우 가속화가 되고 있고, 다음에 신산업이 새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미래 변화를 반영을 하고 또한 기존의 정책과의 정합성도 유지를 하면서 4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수립 추진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제 총괄로 해서 키스텝이 이제 기획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그동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향후에 수렴을 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재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필두로 해서 세부 분야별 계획들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서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인력 양성, 영재교육,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그다음에 과학기술 유공자 관련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그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서 몇 가지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ICT 인재성장 지원 계획, 그다음에 이공계 청년 연구자 지원 성장 지원 방안, 그다음에 과학기술 인재 정책 중장기 혁신 방향 등을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인재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공계 인재 특별법 및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종합 계획으로 인해서 신규 인력의 양적 확충 및 공급에는 여기 좀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명확해지는 시대에 있어서 신규 인력 공급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경제 사회 전반의 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도전 요인 및 현황 진단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것이 비대면 사회가 갑작스레 찾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한 플랫폼 쪽으로 가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도구로서 쓰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산업과 신직업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량에 대한 수요가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불확실성 또한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이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인력 쪽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전체 인구가 감소가 되는 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사회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활동이 매우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연령별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연령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문화 인구도 많이 증가하는 등 사회 구성원이 매우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대면 사회가 이제 일상화로 인해서 불안감, 우울감이 호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또는 이제 개인적인 그 문화 추구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고 있고요. 또한 성장 중심 일변도에서 이제는 한 걸음 이제 물러서서 정치적인 행복 등을 함께 추구하는 인식도 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학기술 인재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산업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그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쪽에 있어서는 일자리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이나 훈련 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도전 요인 중에서 그 인력 쪽에 있어서 주요 이슈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변화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한 것이 기초 핵심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중등 학생의 수학과학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대졸자에 대한 역량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그 현재 재직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재직자 중심의 지속적 성장과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좀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규 학위라든가 자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제 틀을 잡아 있어서 재교육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기반도 약간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몰입 환경과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좀 미흡한 상태로 있고요. 특히 이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력 공급은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적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여러 잠재적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활용 수준도 좀 저조한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핵심 우수 인재의 유입 규모는 감소가 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비중에 비해서 과학기술계 여성 보직자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측면에 있습니다. 또한 고경력자라든가 은퇴자 등을 포함한 고령층 인구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문가 비중은 상당히 낮은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향으로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산업기술 변화 가속화에 따른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인재 육성 과정에 있어서는 기초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확보를 하고 사회 진출 이후에는 본인의 역량을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자기 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양적 미스매치 해소를 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초중등이라든가 대학원 쪽 미래 인재에 있어서는 미래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여성, 고령자, 은퇴자 또는 해외 우수 인재 등 잠재 인력에 대해서는 유입을 활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5개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초 핵심 역량 확보, 두 번째가 지속적 역량 개발 체계 구축, 세 번째가 미래 인재 유입 기반 확대, 네 번째가 잠재 인력 참여 활성화, 다섯 번째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제도 및 인프라 고도화로 잡았습니다. 우선 전략 1입니다. 기초 핵심 역량 확보인데요.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원의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가장 많이 중점을 두었던 게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 및 교육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공계의 기초 필수 역량, 즉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 필수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추진 과제로서 초중등 쪽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수학, 과학의 기초 역량을 증진을 하고 디지털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교육을 확대를 하고 수학과학에 대해서는 집중 심화, 특화 교육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이공계 학생이 특히 이제 전공 기초 및 미래 핵심 역량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대학은 산업계와 긴밀하게 산업계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업 수요에 기반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은 교원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들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 모델 혁신과 관련된 과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및 대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대학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 평가제도 및 교육 방법 관련된 혁신 방안도 과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역량 개발 체계 구축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학위라든가 자격 중심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산업계 수요 기반한 교육 훈련 및 경력 개발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졸업 후에 다시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으로 들어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리커런트 교육 활성화 및 평생 학습 여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 학습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위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선 도전적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융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쪽에 있어서는 이제까지는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지원 등이 이제 주가 이루어져 개별적인 연구 지원이 주된 지원이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서 연구 역량과 연구 조직을 좀 체계화해서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핵심 연구자로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과제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다변화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래 신직업에 대한 발굴 및 홍보를 통해서 진출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 기업의 수요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전 생애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공유, 확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3은 미래인재 유입 기반 확대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핵심 인재가 부족해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선별적으로 인재를 유입 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개방형 선발 체계 및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청년 연구자 등 성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과학경제 등도 사실은 과학고 및 과학경제 교육들이 고교에서 단절이 되고 대학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특성화대학과 임기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지원이 좀 미흡했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하고 연구 환경 고도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생을 포함한 학생 연구자에 있어서도 연구 지원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등도 포함해서 성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박사후 연구원인 경우에 성장 지원을 확대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진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진로 다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서는 잠재 인력 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가장 미흡했던 게 이런 잠재 인력의 활용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개별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또는 산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조사해서 제공을 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을 하는 등 진출 기회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일자리 기회,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경력, 정보, 경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고 이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 쪽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공계 교육 샌드박스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범, 시도 이런 것들을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별로 또는 시간별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제정이 돼서 아직 다양한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특별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국외대학원 총조사 등 통계 및 실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내실화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이라든가 연구윤리 및 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 10월 정도까지 여러 차례 포럼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경에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12월쯤에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안준모 서강대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 이공계 대학 혁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이공계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도 2.5단계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두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영향이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제레미 다이몬드의 총균세에서 나오는 천연두 사례가 아마 세균이나 질병이 저희 인류에 글로벌한 영향을 줬던 첫 번째 사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스페인 독감을 대표적인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스와 메르스, 지금의 이제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그 개회사에서 이율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비대면 회의 또는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대학에서도 저희 1학기 때는 거의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최소 9월 달 또는 10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교수님들은 실제로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가능한 부분이 많다, 장점도 있다라고 많은 말씀도 주시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통학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숙비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남는 시간에 다른 활용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저희에게 이 세 가지 요소, 굉장히 글로벌한 영향, 급작스러운 영향, 그 다음에 굉장히 보편적인 적용, 세 가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 가지 그 영향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인류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리스폰스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대학에서 겪고 있는 것들과 말씀드릴 많은 문제들을 기업들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에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물리적인 접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이라서 보지를 못했는데 신용 거래를 어떻게 하고 신용에 대한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난관들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디지털 기반 전환 기반 기술들, 증강현실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또 복합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참에 저희가 대학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대학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연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의 전달,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구는 지식의 생산, 세 번째 사회적인 역할은 기술 사업화나 아니면 창업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지식의 전파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겪고 있는, 특히 이공계 대학이 겪고 있는 이슈들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첫 번째 교육,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는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디지털 자원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등 쪽에서는 현재 이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대학도 사실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큰 학생들 경우에는 노트북이 있는지 아니면 와이파이 접속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학습자의 경험 만족도 저하를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누적되면 어떤 격차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공계 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 또는 수영을 하는 것, 즉 말이나 글로 써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을 안목지라고 하는데, 이런 노하우에 있는 영역들에 가까운 이공계 지식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줌이라고 하는 회의 소프트웨어로 성가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회의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암묵지의 전달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될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실습이나 실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공계 교육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의 생산 측면에서는요, 올해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님 분들은 비대면인 온라인 학회로 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만나서 모여서 서로 발표를 하는 게 단순한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한 공유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네트워크 빌딩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요. 특히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포닥 연구원이라든가 학생 또는 신진 연구자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된 교수님들이나 시니어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새로 빌딩해야 되는 이 주니어 연구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실험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물리적인 협업이 필요한 학문 분야에서는 크나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해외로 나가게 되는 미국이나 유럽에 저희가 배출하는 포닥의 숫자도 사실 상당하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는 어떤 탑급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 좋은 장비를 가진 연구실에서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리서치 허브에 대한 역할 감소를 어떻게 풀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전파도 문제가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혁신에 대한 협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로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비율이고요. 주황색 그래프로 보이시는 게 서로 R&D 콜라보레이션, 즉 연구 개발 협력에 대한 그래프인데 우하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이동까지 지금 코로나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 감소가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요.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어떤 세수 증대 목적으로 직무발명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같은 걸 해서 사실 대학에서는 지금 기술 이전이 줄어들고 있는 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중고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기술 사업화에 기여할까도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의 큰 세 가지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두 번째는 대학 스스로의 혁신, 세 번째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근본적인 혁신, 정책 지원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교육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에듀텍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매개가 되는 질병이 다시 또 출현하지 않으라는 보장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의 교육이 단순한 이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위한 이런 비대면 교육이 아니고 학습자의 경험 제고를 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적인 디지털 툴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에서 주로 다루는 지식이 암묵지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암묵지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린에서 보이시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영국 정유사 BP가 구성한 일종의 뭐 AR, VR이자 실제 피지컬한 컨트롤룸을 갖고 있는 석유 수치선 교육 모델인데요. 그 영국 정유사인 BP가 이 컨트롤룸을 구축한 이유는 예전에 멕시코만 앞바다에서 심해 해저 송유관이 파손이 돼서 어마어마한 원유가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 종이로 써져 있는 매뉴얼이 적당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건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고 암묵지적인 교육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모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수준의 다양한 에듀테크의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 호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대학이 다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우선 거점 대학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많은 장비나 기존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들을 로컬 허브로 활용해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고요. 아마 대학의 기능들도 좀 여러 3분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뭐 코세라 같은 이런 온라인 무크 플랫폼이 있다고 기존의 대학의 교육 기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거나 보편적인 강의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대학에서 어떤 로컬의 교육 연구 허브 기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일반 각 대학들에서 대면 멘토링이라 또는 전문화된 소형 강의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학의 교육 기능에 어떤 분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개념을 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뭐 10만 양병설처럼 어떤 AI 인재를 뭐 10만 명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지만 사실 단순히 코딩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AI 인재가 많이 육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을 강화하고 융합에 대한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작동 원리, 펀더멘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라의 머신러닝 관련 과목인데요. 밑에 보이시면 귀하가 습득한 기술에 선형 대수라든가 선형 회귀 분석, 주성부 분석 같은 또는 벡터 연산 같은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AI에 대한 코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수학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식의 생산 측면에서는 선도 연구실이 이제 글로벌 허브가 붕괴될 때 글로벌 허브를 뒷받침해주게 될 로컬 리서치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학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포닥 지원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험실 폐쇄라든가 원격 실험에 대한 프로토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의 전달 사업화 측면에서는 대학 산단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대학의 산단에 가보시게 되면 사실 사업 관리 인력이 사업화에 대한 기획 인력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황에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기술 사업화나 창업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는 교수님들이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어떤 산학협력 과제를 수주하는 프레임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대학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네트워크에 의해서 대규모 펀딩, 체계적인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값 등록금 이후에 사실 대학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고 여기에 학력 인구 감소, 동결된 등록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적 상황임을 감안해서 어떤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아까 또 변순천 본부장님께서 대학 혁신에 대한 샌드박스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또 대학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직화된 교육 관련 법령들, 또 전 근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그다음에 R&D 관리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의 동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샌드박스 수준의 과감한 자율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고요. 대학 지원 또는 대학 구조에 대한 정부 간의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여러 부처가 대학을 어떤 혁신의 리소스로 바라보고 대학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끼리 좀 조율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절적인 지원이 좀 지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 그다음에 대학의 스스로의 노력,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잘 어울려져서 좋은 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주원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 발표를 들었고요. 발제자 두 분과 또 추가적으로 패널에 참여하실 두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성주 교수님, 그리고 저희 끝에 계신 분은 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기로 회장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이제 두 분 발제자에 대해서 우리 두 패널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순서로 두 아이템 정도 먼저 해주시고 한 3분 정도에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성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성주입니다. 우선 두 분 발제장님께서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부분은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에 있어가지고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안준모 교수님께서 이제 기본적인 보편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 로컬 교육과 연구의 허브가 되는 거점 대학이 있고 일반 대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기능이 분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비대면이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비대면은 어렵다라고 느낀 점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학교육, 과학기술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학생들을 모티베이션 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력 격차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티베이션이 잘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티베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런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실험 실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형의 교육들, 이런 쪽도 여전히 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이 학생들이 대학에 오는 것이 단순히 러닝을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학생들이 대학에 오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학생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비대면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대면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에듀테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AI를 가지고 학생들이 부족한 영역을 찾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VR이나 AR을 가지고 실험 실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이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대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험을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아마 많은 더 이제 고민들을 대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방형 혁신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혁신을 할 때 모든 걸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마음껏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산학 혹은 지역 사회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이제 대학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not invented here 신드롬, 내가 강의한 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좀 버리고, 우리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꺼이 가져다 쓰고, 그리고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제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 그리고 에듀테크의 필요성 을 말씀해 주셨고, 대학끼리 좀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기로 회장님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그 앞서 그 두 분 발제가 굉장히 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사족에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 그 앞서 이야기들을 그 저희 에듀테크 산업이나 기업의 시각에서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 기술적 측면이나 약간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출됐던 어떤 이슈나 문제들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교육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내지는 그걸 갖다 구체적인 콘텐츠나 내지는 그 교육 프로세스니까 결합을 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 AI를 기반으로 한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습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성향, 학습 지향,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 지향의 문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술적 구현은 가능한데,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이 주체의 의지들이 얼만큼 반영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그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이 코로나에 따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이게 해볼 만하다, 내지는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도나 실험들을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온라인 강의하면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면 수업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많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이 온라인으로 할 때니까 많이 짧아지게 되는데, 짧아지게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농담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동선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아이 컨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줄어버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묵지의 문제랄까,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한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 어떤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소화하는 데니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이 부분들은 좋다 나쁘다거나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급격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교수 방법론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그러니까 풍부하지 못해서 나온 이런 부분들의 문제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디지털 학습이나 내지는 비대면 수업의 본질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복돼야 되는 문제로 보는데, 결국은 그동안의 대면 수업이나 대면 학습을 통한 어떤 그 기제나 장치들은 굉장히 많은 정도로 축적되고 내지는 발전해 왔는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필요로 되는 장치나 기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출발점에, 진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어떤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실상은 지금 교수님들이나 학교 교사분들이 이 부분들에 접근하는 게 대부분이 경험적입니다.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툴이 도구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라고 듣거나, 이런 어떤 그 어떤 화상 강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개별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필요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쌓게 만드는 어떤 좀 조직적인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축적이 되고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뭐 과기부나 이런 데서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교육적으로 본다면 교육부에서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에듀테크에 관련돼 있는 어떤 진흥원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고유한 주체가 하나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에듀텍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기업들이니까 좀 더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들이,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인재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인력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학 연계나 내지는 그러니까 기업과 연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기업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의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어떤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R&D 어떤 지원 전략이나 지원 정책들이 좀 더 확대돼서 그러니까 좀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기동성 있게 어떤 그 어떤 현재의 상황이나 내지는 산업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그 강소기업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인재나 인력들이니까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하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지원 전략들이 나오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대면이 오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막 대두된 것처럼 되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대면에서의 교육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강의 위주의 할 경우는 학생들의 그 배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또 온라인으로 갖고 가면 그게 더 심화가 되겠죠. 이 공학한림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 대학생 수백 명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대면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온라인으로서 가면 애들은 더 졸리고 더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고 대면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동시에 양쪽에 있다, 그런 말씀도 지금 하신 것 같고,
그 웬만한 것들은 그 기술적으로는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미네르바 스쿨도 얘기하는 게 이게 자기네가 전체가 온라인 하지만 온라인은 그냥 툴이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육 방법이 자기네들이 다른 대학과 다른 거지 온라인으로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 회장께서는 이제 중소기업도 이렇게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런 토론에서 전체를 보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은 별 관심이 없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변 본부장님한테 사실 이게 정책을 이렇게 세울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는 어떤 것이 혹시 고려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 대학의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가장 많이 그 부족하다고 그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중소기업 물론 이제 대기업 이렇게 산업계와의 접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게 사실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책임을 대학 교수 개인에게 지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 또는 이렇게 뭐 조직이 해야지 될 일을 교수 개인에게 미루면서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교수 개인 역량으로 발로 뛰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계 방안 찾아내고 지원 방안을 찾아내야지 되는데 사실 교수 개인에게 맡겨서 그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좀 내가 나서서 도와줄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연계 접점을 늘려야 된다고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일단은 공대 전체의 측면 또는 뭐 이공계 전체의 측면 그 대학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산업계와의 접점이라든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직적으로 조사를 하고 좀 찾아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그 자기 분야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이제 끌어와서 좀 지원하고 서로 연계하고 이런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대학에 맡겨서 될 일 같지는 않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좀 그 전체 산업 분야별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쪽에. 물론 이제 대학도 그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기업도 사실은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여건이 그렇다는 거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의회라든가 협의체들도 있다시피 좀 공통적인 의견들 또는 공통적인 기술 개발 또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 또는 이런 조직에다가 계속해서 의견 개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계획에 있어서는 좀 기업의 참여를 좀 많이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추진할 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이제 중소기업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하고 기업이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런 설문의 답이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아무래도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자기 신기술이고 이게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 아까 문 교수님도 지식의 전달, 사업화를 얘기하셨는데 이 분야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뭔가 좀 정부 주도로 또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분야가 될까요? 우리 문 교수님 한번 의견 듣고 싶어요.
기술 사업화가 과연 가능한가? 좀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하고 그 기업의 온도 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은 좀 긴 호흡으로 모든 R&D라든가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근데 기업은 굉장히 그 짧은 호흡에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웃풋이 논문이냐 특허냐에 대한 어떤 비대칭성도 있지만 타임라인 또는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을 인터뷰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또 답을 주시는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제 포럼이 주제가 이제 과학기술 인재 포럼인 것처럼 어떤 인재에 대한 접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또 불구하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대학하고의 굉장히 산학협력 활동을 굉장히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장님께 뭐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산학협력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클리어하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R&D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이제 뭐 기술 사업화가 됐건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 기술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어떤 대학의 특정한 교수님 실험실에서 기술이 넘어오기보다 그 기술이 꾸준히 발전돼서 넘어올 수 있게 어떤 그 학생까지 같이 채용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몇 군데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또 우리로 보면 일종의 산학 장학생 같은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학부의 산학 장학생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기업 중소기업에서 어떤 니즈를 갖고서 문제를 갖고서 뭐 R&D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프로포즈를 띄우게 되면 그 예를 들어 박사과정이면 3년간의 뭐 학비와 생활비를 펀딩을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해당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산학협력을 어떤 뭐 특허라는 걸 꼭 돈 받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협의의 산학협력 또는 기술사업화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바인딩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두고 저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조금 해결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순천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고 저도 여기 강의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것처럼 이때까지 산학협력을 너무 교수님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그런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먹구구고요. 그 산학협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단장이 어떤 교수님이 되시느냐 아니면 산학협력단의 사업기획과 팀의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을 많이 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대학의 어떤 그 기술 사업화가 또는 산학협력이 시스템적이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참 경기 풀기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 주제가 기업체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받고 거기에 논문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러면 이게 좀 자연적으로 될 텐데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논문 위주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매번 뭐 매년 나오는 건데 대학생의 기초 역량이 항상 부족하다. 이거는 뭐 수십 년간 나온 얘기 같아요. 우리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15년 전에 처음 생길 때 대학 교육과 기업의 니즈의 미스매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똑같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미스매치는 이게 왜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어느 분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발표 중에 그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뭐 양적 질적 미스매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 미스매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질적 미스매치에 관련된 거는 그동안 누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만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로 인해서 뭐 대기업에 계신 누구 인사 담당이건 또는 뭐 그 위에 있는 그 상관이건 요새 대학생들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면서 뭐 갈수록 졸업생들의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사실 조사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키스텝에서 그 좀 주기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인가 3회인가 되는데 한 경련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즉 기업에서 그러니까 신입사원,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대치하고 실제 그분이 와서 일을 하면서 보여준 그 역량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뭐 저희가 뭐 10점 척도로 했을 때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뭐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선 경우는 없었고요. 다 이제 모자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문제 해결 역량이며 무슨 협업 역량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었고, 물론 최근에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팀제라든가 공동 프로젝트라든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초 직무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게 좀 옆에서 도와가면서 끌고 가면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돌리기에 가장 좋은 상대는 정부입니다. 정부 교육 제도가 그렇게 변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공 필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하고 학점, 총학점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둘째로는 그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뭐 좋은 학점,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걸로 채워지면서 정작 필요한 그 전공 기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그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하간에 그 개인의 실력 문제, 즉 특히 이제 전공 기초와 관련된 문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우리 이 교수님 네. 아마 대신 여기 우리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면 더 잘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전공 기초 역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공 기술이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최신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부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라고 해서 뭐 철학이라든지 뭐 뭔가 정말 학생들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교양 과목을 더 강화를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글쓰기 역량,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들이 좀 가장 약한 발표 역량 이런 것들까지도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이유가 그 산업이 먼저 발전을 하는 분야가 있고 이제 기초를 학교에 대학에서 해서 산업으로 가져가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산업이 먼저 발전하는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초 역량을 강화를 하고 아주 원론적으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빠르게 학생들이 뭔가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강화를 시키는 거. 그러면서 요즘은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아니면은 나노 디그리라고 해서 이제 빠르게 어떤 특정 분야 내가 필요한 역량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기초 역량들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라인 컨텐츠가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초 역량을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사실은 글쓰기라든지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컨텐츠가 없어서 누가 강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가르쳤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도 교수 가르치시는데 기초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기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할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당장의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대두가 되니까 갑자기 4차 산업혁명 관련 그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혁명과를 급하게 만들게 되면 내용도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4년 뒤에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펀더멘탈한 거를 좀 많이 가리켜서 학생들의 기초 역량 강화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해외의 이제 유수 대학들을 보면요, 입학 그 성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수학과라든가 물리학과라든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기초 학문을 하는 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요. 이런 과에서 오히려 더 좋은 직업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사실은 기업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게 되면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춰갖고 그 당시에 외부 환경에 또는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에 갖춰진 학생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그런 인재를 본인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짧게로는 뭐 OJT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대학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바뀔 거라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갖고 있는 계약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비학위 과정이라든가 소프트하게 기업이 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대학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코빌딩에 대한 프로세스도 많기 때문에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전부 기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학생이 졸업한 후에 자기 전공에 맞는 직업을 찾는 확률이 아마 60% 정도라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영역에서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역량이 튼튼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기초 역량이 기업에서 뭐 없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연구정보센터에 교수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교수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 수업이 끝날 때는 한 20% 정도만 머릿속에 남고 2, 3일 지나면 그게 얼만큼 남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면 자기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모르게 가니까 기업에서는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르치는 방법, 그냥 교수가 PPT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가리키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PBL도 나오고 플립드 러닝도 나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자기들 뇌를 사용해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역량이 개발되고 그건 또 다 팀 베이스로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팀워크라든가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거기서 개발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해서 저희는 현재적으로는 해결책으로는 교수님들의 교수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온라인 상황에서도 더욱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저기 안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고 공유대학이란 얘기를 하셨고 지난주 공학한림원 포럼에서도 한양대 김우승 총장이 공유대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하고 좋은 실험을 하는 어떤 특정 대학의 교수님이 타 대학 교수님들이 그걸 공유하는 거죠. 강의를 공유하고 실험을 공유하고 대신 그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제는 가르치는 교수라기보다도 코칭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하면 그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공유대학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코세라나 무기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좋은 강의는 뭐 몇십만 명이 가서 강의를 듣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화 시켜서 이제 대학들이 공유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안 교수님이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대학이 이제 그 기능이 좀 뭐 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공통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대학이 사실은 경쟁자라기보다는 그 코피티션이라고 하죠. 경쟁적 협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어떤 공유 대학의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굉장히 글로벌한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일부 대학은 또 로컬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좌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어떤 대학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져다가 퍼실리테이터 역할 또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어떤 디세미네이터 역할을 해야 돼서 각각의 그 전체 어떤 교육 혁신의 생태계에서 보게 되면 서로의 플레이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교육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학을 또 컨트롤하는 게 어떤 정원이라든가 어떤 그 칸막이적인 규제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교육 혁신 샌드박스도 저희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제도적으로 풀어야 저희가 필드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교육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공유 대학에 대해서? 네. 저도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개방형혁신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자신의 강의 혹은 자신의 강의 노트는 굉장히 소중하게 이게 나를 나타낸다. 이게 내가 결국에는 이 강의 노트 나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공유를 하는 것도 꺼려하시고요. 이걸 가져다 쓰시는 것도 좀 불편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육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 역할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4년 뒤에 이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설계해주는 설계자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외부의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자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그러면 이거 책임 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우리 학교 교수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공유 대학 이런 거 하려면 좋은 플랫폼이 잘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에듀테크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저희 쪽에서 돕는다기보다는 실제 이게 좀 그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텐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라고 본다면 지금 제일 좀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는 주로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올라온다라는 불만이나 요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서니까 각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들로 출발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때 보면은 교육부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내지는 좀 보수성들을 강하게 좀 띌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문에서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수학,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니까 밑에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행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보수적이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안정성들의 지향해 나가는 부분보다는 뭐 과기대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과기부 산하에 있으니까 좀 더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인 성향을 많이 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선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단위나 단계에서니까 진행을 해서 성과를 보게 되면 저는 거의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대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너머의 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회장님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 본부장님께서 정규 학위 자격 중심 재교육 구조의 한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규 교육은 이제 대학교 교육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 취업률이 아마 지금 봄학기 때는 20-30%밖에 안 되고 그 다음 학기 더 지나야 한 30-40%, 한테 1년 정도 지나야 한 60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는 어떻게 더 낮아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OECD나 외국의 많은 그 대학의 목표를 학생의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바뀌었어요 많이. 그 전에는 추상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학생의 성공. 그렇다는 얘기는 대학 졸업장이 그 학생의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창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본부장님께서는 그 창업 이런 쪽에서부터 다시 기초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또는 지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도 이 학생의 그 대학 졸업해도 직업을 못 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의견이 계시면 너무 급하게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아까
그 전공 기초 직무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이 좀 질적인 미스매치가 있다. 이런 조사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도 그 특정 샘플을 이제 뽑아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이라든가 교육계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그 요구 또는 제안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미흡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좀 체계화되고 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다가 제안하고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그 힘을 가질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그 섣불리 뭐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꿔야 된다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서 좀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이것들이 교육 현장에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그 학생의 경쟁력 또는 그 교원의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지 되는 건데 우선 이제 교원의 경쟁력 제고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공유대학 문제도 나왔지만은 그 우리 K-MOOC 등 그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가 학습 자료들을 공유하고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유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또는 이제 거기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이제 이수했다는 뭐 나노 디그리 형태건 어떤 형태건 교육을 이수했다는 자격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왜 그것하고 교원의 경쟁력을 결부를 시키냐면 사실은 그런 강의라든가 동영상들은 다 오픈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 오픈이 되다 보면 A 대학에 있는 뭐 B라는 교수, C 대학에 있는 D라는 교수가 특정 똑같이 경영학에 서 똑같은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학생들이 보면 알거든요. 누가 잘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몰입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상승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즉 교원의 경쟁력이 좀 제고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K-MOOC를 도입을 할 때 그 배경에 있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교원의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K-MOOC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교수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활성화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놔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하간에 그 K-MOOC도 그렇고 그 학생들의 그 저기 그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조사돼 가지고 피드백 됐으면 그러면 이제 학생과 교원의 경쟁력이 좀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뭐 교원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K-MOOC이 개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지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좀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서 좋은 강의를 갖다 쓰고 대신 그 교수님들은 그 에너지를 학생을 관리하고 멘토링하고 코칭하는데 더 쓰면 좋은데 지금처럼 그거 누구랑 비교 대상으로 가면 그거는 적절치 않을 거는 같습니다. 우리 저 안 교수님 무슨 또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지금 저희 오늘 포럼의 주제인 것처럼 대학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발표 슬라이드에서 대학이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기능은 뭐 지금 한 1000년 정도 됐고요. 연구가 그 다음에 들어왔고 이제 기술사업화가 들어왔지만 여러 역할을 대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는 그 대학에게 첫 번째 역할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논의가 어떤 전통적인 티칭, 교육 뭐 이것만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하는 만큼 대학의 역할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기술이 발전이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던 직업을 좀 대체하는 역할이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취업하기 힘들게 되는 것은 늘 반복되어 왔던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 사실은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쿠세라나 무쿠 같은 게 대중화가 되면 많은 그 대학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티칭에 대한 강사분들의 설 자리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역할이 새로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더레이터 역할,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대체가 되듯이 많은 사회에서의 잡에서도 일자리에서도 새로운 잡의 일자리의 분화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대학이 이제 일종의 쉘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 번에 취업을 해서 그 한 번에 된 취업으로 평생을 먹고 산다는 프레임은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취업을 하고 10년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다시 또 나가고 10년 뒤에 또 업데이트를 하러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연어가 회귀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회귀를 하면서 이 쉘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대학에게 부여를 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일자리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공백, 일자리에 대한 딜레이 이런 문제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이제 거의 돼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우리 기초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저희 여러 가지 그 리더 그룹들이 한 얘기들은 교수법이 달라지면 학생들의 역량이 기초 역량이 증진된다. 그 다음에 글쓰기 같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학교가 좀 뒷받침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 자체가 교수들의 역할이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고 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가 질문 중심 학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교수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교수님들한테 좀 널리 퍼지면 아마 그 몇 가지 그 부분은 좀 해결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게 해결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오는데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 교육 이런 쪽에 집중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연구 쪽의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아마 다음번 토론에서 그것들이 좀 더 커버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패널 5분 저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다른 그 포럼과 달리 발표는 30분, 토론은 50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보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온라인 포럼 시리즈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중 과기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던 제1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2회는 9월 23일에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전략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3회는 10월 7일에 미래세대 기초 핵심 역량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